물질 내부에서 전자의 거동을 어떻게 나타낼 건가 하는 건 중요한데 물질파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자의 물질파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파동을 구하는 방정식, 그것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이해를 하면 바로 전자의 거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원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파동함수가 가지는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가 제안을 하고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파동 방정식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슈레딩거이고, 이 파동 방정식이 파동함수를 구하는 기본식이 됩니다. 그리고 파동함수의 제곱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지금 식이 나와 있죠. x제곱 플러스 h바 제곱분의 2m e-v 파이 x는 제로. 이러한 파동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파이를 구하게 되면 바로 전자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의 에너지나 전자의 위치를 알려면 바로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함수 파이 x를 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의 3차원 표현은 따로 나타냈는데, 델 제곱은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의 합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x에 대해서도 두 번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도 두 번 편미분하고, z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이 파동함수의 제곱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론과 실험이 잘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1차원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나 입자의 파동함수 파이를 구하려고 하면 바로 이 파동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두 번 편미분한 이 이계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리고 한 번 미분한 이런 것들을 합으로 주어진 이계 미분 방식 일반적인 해는 잘 나와 있는데,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제로의 두 해를 구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잘 아는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 풀면 s값이 대개 두 개로 구해지죠. 그리고 A는 앞에 파동 방정식에 보면 A는 0에 해당이 되고 B는 h바 제곱분의 2m e-v에 해당이 됩니다. 파동 방정식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라운드 제곱 푸사이 x 라운드 x 제곱의 앞에 부분은 1이죠. 1. 밑에 있는 이계 미분 방정식 일반의 형태도 1입니다. d제곱 y dx제곱 1이죠. 그 다음에 파동 방정식에서는 x에 대한 한 번 미분이 없죠. 그래서 이계 미분 방정식 일반의 형태에서 a값, dy dx의 a값은 제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동 방정식을 보면 파이 x 앞에 h바 제곱분의 2m e-v가 있는데, 이계 미분 방정식 일반의 형태 스몰 b가 있죠. 소문자 b,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파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제로의 해를 우선 구하게 되는데, a는 제로, b는 h바 제곱은 2m e-v를 두고 풀면 됩니다.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제로, 이 2차 방정식의 해인데, 이건 일반적인 해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실건 혹은 중건,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건, 경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a제곱 만약 4b가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건이 얻어집니다. s1, s2. a제곱 만약 4b가 제로일 경우에는 한 개의 중건이 얻어지죠. 중복되는 건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으면 s값은 흑은이 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다 수학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 S1, S2가 나올 경우에는 이 파동 미분 방정식 해가 y는 C1, E S1x 플러스 C2E S2x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C1, C2만 알면 되는데 이건 경계 조건에서 구해집니다.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인 조건을 만족한다면 s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중건을 가지게 되고 그때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해는 바로 y는 c1 e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c2x e 마이너스 2분의 x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c1, c2도 역시 경계 조건에서 구하게 됩니다. 흑은이 되는 경우 P 플러스 I 오메가하고 P 마이너스 I 오메가 두 가지 흑은이 있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무한한 포텐셜 우물, 그러니까 지금 우물이 있는데 포텐셜 우물, 저 안에 전자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그 높이는 끝없이 높은 무한대의 장벽을 실제로는 유한하겠지만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에서 아주 무한한 경우를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장벽의 높이가 무한하다는 뜻은 우물 바깥쪽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바로 이 우물 안에만 들어있고 장벽 바깥쪽으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는 함수, 파동 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높이가 무한한 포텐셜 우물에 들어있는 전자가 가지는 파동 함수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파동 방정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그리고 h바 제곱은 2m e-v 파이 x는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자가 우물 안에 들어있죠. 우물의 폭이 L입니다. x는 제로부터 L 사이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L보다 작은 거기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입니다. 밑바닥이죠. 제로이고 거기를 벗어나면 무한대가 됩니다. 아주 높아서 그쪽으로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x가 0하고 L인 그 사이에서는 v를 0으로 둘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에서 v는 0이 됩니다. 그래서 d제곱 파이 dx제곱 그 다음에 h바 제곱은 2m e 파이로 됩니다. v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일반의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b는 제로의 근을 구해야 되는데 a는 제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b는 h바 제곱을 2m e인 경우입니다. v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a제곱 마이너스 4b를 계산해 보면 이게 0보다 작습니다. 흑은이라는 얘기죠. 흑은. 그래서 두 개의 흑은이 나오게 되는데 p는 제로, 그 다음에 오메가는 h바분의 2m2로 루트 h바분의 2m2로 계산이 됩니다. 이건 2차 방식의 근의 공식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은을 알게 되면 y값, 파동함수를 알 수가 있는데 C1, C2 상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은이 되면 이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솔루션에서 C1, C2만 결정하면 바로 이 포텐셜 웰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파동함수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흑은이 주어지는 이러한 파동 방정식인데 그래서 P는 제로, 오메가는 루트 H바분의 2me, 이거는 근의 공식에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Y는 C1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C2 사인 오메가 X로 파동함수가 구해졌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C1, C2가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C1하고 C2를 결정을 해야 파동함수를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X는 0인 경우에 살펴보면 X가 0일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 파동함수는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텐셜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는 제로 혹은 x는 L에서 위치해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 즉 파동함수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진 파동함수에서 x는 0을 대입하고 0으로 두게 되면 C1은 0이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C2 sin 오메가 x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에서 x는 L을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0을 두게 되면 C2도 구하고 오메가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는 L인 경우에 그러면 y는 C2 sin 오메가 L이 되겠죠. 이것이 0이 돼야 됩니다. 이 sin 함수가 0이 되려고 하면 이 2파이 라디안의 파이 라디안의 정수배, 파이 라디안의 정수배가 되면 이 sin 함수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일 때 0이 되고 2파이 라디안일 때 0이 되고 3파이 라디안일 때 0이 되고 이것이 sin 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L이 n파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이 y 값은 항상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 오메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 L은 n파이로부터 오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메가는 근해 공식에서 앞에서 구해진 바로는 루트 h바 분의 2m입니다. 루트 h바 분의 2m이가 바로 L분의 n파이가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x 대신에 L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파동합수가 0이 된다는 조건에서부터 루트 h바 분의 2m이가 L분의 n파이가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는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정수배로 주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렇게 n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게 된다는 결과를 파동 방정식을 풀므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 이건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 복잡해지면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식은 잘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메가는 L분의 n파이로 구해졌는데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C2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C2를 구해야 파동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고 하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x는 0하고 L 사이에서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될 확률을 위치에 따라서 다 더하면 1이 돼야만 됩니다. 그 사이는 반드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제곱, 그것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L까지 그 제곱된 걸 적분하면 확률을 다 더하는 것이죠. 적분하면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에서 C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C2제곱, 사인제곱, L분의 n파이 x가 되는데 0에서부터 L까지 이 확률을 다 더하는 것이죠.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1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나 반드시 한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C2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복잡한 적분입니다. 결과만 쓰면 C2는 루트 L분의 2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파동함수 y는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n파이 x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식을 잘 보시면 n이라는 숫자가 있죠. n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여러 가지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함수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n이 1인 경우 L분의 파이 x가 되고 n이 2인 경우는 sin L분의 2파이 x가 되겠고 n이 3인 경우는 sin L분의 3파이 x가 되고 다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여러 개 있고 파동함수 각각마다
에너지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 에너지가 대응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앞에 식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E를 계산을 했었죠. 살펴보면 여기 있죠. E는 n의 제곱의 형태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함수하고 에너지가 각각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높이가 무한한 포텐셜 우물, 거기에 같이 있는 전자는 어떤 파동함수를 가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구했었고요. 파동 방식을 풀므로써 구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M 파이 X라는 파동함수, 여러 개죠. n이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이런 파동함수들이 있고, 그 파동함수에 대응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 n은 2mL 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h바 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각각의 에너지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자가 파동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정상파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연속적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이라는 성질로부터 이러한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경우 맨 아래쪽이죠. 파이 1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건 노드가 하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노드가 두 개인 경우, 그래서 파동 함수를 그려보면 저런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그걸 제곱한 것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0에서 L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제곱의 값이 큰 곳, 그곳이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바닥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식들은 실험 결과하고 잘 일치를 해서 이 식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이가 유한한 포텐셜 우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포텐셜 우물이 나와 있고 높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에서 우물이 끝나 있죠. 그 안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어떤 파동함수를 가질 건가 하는 것인데 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과만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웰 안쪽에서는 삼각함수 형태로, 오실레이션하는 삼각함수 형태로, 정산파 형태로 파동이 주어지지만 웰 바깥에도 파동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파동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웰 바깥쪽에도 이렇게 파동함수가 제로가 아니고 값이 나오는데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건 파동 방식을 풀어보면 얻게 되는 결과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 터널링이라는 현상입니다. 장벽 투과라고 하는 것이죠. 입자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포텐셜 장벽이 있고 지금 저랑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저랑 공이 있다면 저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동으로 해석을 하면 이 입자가 저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터널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 살펴보면 앞서 높이가 유한한 포텐셜 우물에 대해서 파동함수를 계산을 했었죠. 파동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웰 바깥쪽, 우물 바깥쪽에도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 모양을 잘 보시면 웰 안쪽에서는 진동을 하는 정상파 형태로 가지만 웰 바깥쪽으로 가면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곧 바깥쪽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제로가 되겠지만 파동함수가 제로가 아니면 발견될 확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으로 우리가 입자를 고려하게 되면 포텐셜 바깥쪽에도 이게 존재할 확률이 존재하게 되죠. 이것이 고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상적으로 파동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험 결과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텐셜의 모양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풀면 파동 함수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형태는 대략 아래쪽 그래프와 같이 됩니다. 포텐셜 웰 안에서 크게 진동하는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리어, 포텐셜 장벽 쪽에서는 앞에서 계산된 것처럼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파동 함수입니다. 근데 이 장벽의 두께가 얇으면 제로가 되기 전에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바깥쪽은 다시 오실레이션하는 진동하는 파동 함수가 구해지게 되는데 진폭은 훨씬 작아졌습니다. 포텐셜 베리어가 더 두꺼워지면 거의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포텐셜 바깥쪽, 장벽 바깥쪽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베리어가 너무 두꺼우면 터널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 파동 함수가 베리어 바깥쪽에도 일부 작은 크기로 남아있게 되고, 이것을 제곱한 거, 파동 함수를 제곱한 게 발견될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베리어 바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가 이 베리어를 뚫고 지나간 터널링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입자를 파동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활용하게 될 때 이러한 터널링 효과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소원자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포텐셜이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파동 방정식을 푸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소원자를 고려해보면 가운데 핵이 있죠.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주위에 이제 전자하고 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 그러한 경우죠. 두 전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쿨롱 폴스가 작용하죠. 그래서 전하의 양이 Q라고 하면 이 핵과 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텐셜은 마이너스 4파이 에플론 제로 R분의 Q제곱, Q는 전하량이고요. 핵의 전하량하고 전자의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Q제곱으로 주어졌고요. R은 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 즉 파동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구하게 되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파동 방정식은 수소 원자의 경우에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 3차원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델 제곱 파이 플러스 h바 제곱분의 2m e-v 파이 r 이퀄 제로, 이 3차원의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을 풀면 파동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꽤 다양한 파동 함수가 얻어집니다. 물론 대응하는 에너지도 얻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만 나타냈습니다. 식을 풀기가 좀 복잡한데 해석적으로 다 수학적으로 구해지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이 미분 방정식 해는 그 파동 함수를 제곱을 해보면 구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 구가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형으로 확률이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파동 함수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파동 함수도 구해지는데 반경이 조금 큰 구형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구해진 파동 함수를 제곱을 해보면 저러한 구형의 분포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파동 함수의 모양은 조금 달라집니다. R형 모양이라고 하죠. 팔자 형태로 주어지는데 X방향, Y방향, Z방향 세 가지 방향으로 R형 모양으로 확률 분포가 주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로 에너지가 높은 파동 함수입니다. 다 파동 방정식을 풀어본 결과인 것이죠.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건 다시 구형이 됩니다.
조금 더 직경이 커졌죠.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파동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다시 R형 모양이 되는데 크기가 좀 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분포의 모양은 이렇게 파동 방정식을 풀물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식이나 반응을 고려해 보면 정확하게 이 모양하고 일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은 역시 잘 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함수 그리고 에너지 1s 궤도라고 하죠.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s 오비탈.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걸 2s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2p입니다. 2px, 2py, 2pz, xyz 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각각 동일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3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3s 오비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분포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원자 간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원자가 결합할 때 각도는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험 결과하고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1s 궤도, 그 다음 에너지가 2s 궤도. 2p는 궤도가 3개가 있는데 다 동일한 에너지고요. 그 다음 3s, 그 다음에 3p, 4s, 4p, 4d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동함수가 구해지게 됩니다.